네, 글로벌 뉴스를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박지원입니다. 네, 지난 2010년부터 7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이 그리스의 구제금융 사태가 또다시 디폴트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. 최근에 열린 유로그룹 회의에서 이 채권국들은 그리스에 대한 채무 탕감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는데요. 관련 내용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방금 기사 보신 것처럼 그리스 구제금융 사태가 한동안 잠잠한 것 같다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여러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해요. 어떤 상황인가요?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. 근본적으로 저는 이거 갖기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은 이제 개인이나 기업으로 치면은 빚을 빌렸는데 못 갚으니까 이제 벌어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빌릴 때 이때 7% 막 이렇게 빌렸었죠. 이제 보면은 국채 금리가 그랬었는데 지금 성장률이 보면은 1% 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. 1%, 2%, 잘 나오면 2%, 1% 아니면 다시 0%도 나온 적이 있고요.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그 갚기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거든요. 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IMF 같은 입장에서는 어차피 얘네들 못 갚는다. 그러니까 좀 깎아주자. 원금을 깎아주자라는 이제 그런 거고, 독일 채권단의 이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입장에서는 안 된다. 다 받아내야 된다. 이제 그게 지금 계속 대치가 해마다 말씀하셨다시피 좀 잠잠해지다가 날씨 더워지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. 보면요. 예. 그렇죠.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게 예전부터 뎁트랩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. 이제 부채 함정에 빠졌다는 건데 이제 소득 증가 속도가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느냐.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가계부채의 가장 중요한 건 속도인데 성장하는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를 이제 컨트롤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그리스는 그게 안 되거든요. 애초에 성장이 지금 아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 제일 슬기롭게 극복한 나라가 아일랜드라든지 스페인 같은 나라인데 그들은 그래도 좀 산업이라든지 경제 사이즈가 그래도 나오는 국가들이었는데 그리스는 그래서 이미 2012년에 PSI라는 그 공공부문 부채는 한 75% 정도를 탕감해 준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. 80%였나 75%였나 그 정도 거의 많이 까졌죠. 진짜 많이 까졌는데 그 남은 20%가 또 살이 붙고 하면서 이제 또 7월에 돌아오는 만기가 한 70억 유로? 그 정도인데 일단은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지금 들어오는 정책 공약 중에 하나가 금리 상한제 같은 거 있잖아요. 사실 그 금리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부채를 조금 어느 정도 이자 부담이라도 좀 뭔가 좀 경감시켜 주든지 뭔가 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리스도 나름 자구책으로 재정 긴축 방안들은 꾸준히 내놓고 있고 그 극자주의자인 시리자가 지금 나름 온순하게 지난 2년을 잘 끌어왔는데 많이 참았는데 좀 유로존 요즘 경기 좋다고 하는데 좀 그 온기를 좀 나눠줄 필요도 또 있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저도 두 분 말씀이랑 되게 동감하는 바인데요. 사실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를 단순하게만 비교를 해봐도 그리스 경제가 사실 금리를 감당하기 어렵고요. 여러 가지 면으로 탕감을 많이 좀 해줬는데 합의를 같이 이제 해준 채권단도 그건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 이제 들어간 채권단의 대표가 이제 ECB, IMF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보증 쓴 기관들이고 독일인데 독일이 또 올해 가을에 총선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문제를 더 심화시키거나 쟁점화시키는 거 아닌가.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. 예. 그렇죠. 최근에 메르켈이 지지율이 조금 밀리는가 그 실추라고 SPD 쪽에 그렇죠. 그쪽에서 분위기 둘 다 온건파긴 한데 그나마 중도 쪽에 좀 온건파긴 한데 그래도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그렇죠. 예. 요즘에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사실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스 쪽에 대한 여유가 조금 없긴 할 것 같아요.
그럼 이번 합의 결렬 소식이 들려오기 전후 상황을 봤을 때 그리스의 국채 수익률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었나요? 최근까지 그리스가 작년부터 해서 두 자릿대 금리에서 이제 많이 많이 내려와서 네. 10년짜리는 뭐 7%까지 뭐 거의 6%대까지 네, 한번 맞아요. 트라이 하다가 요즘 좀 저항이 있긴 하지만 뭐 7%까지 많이 안정이 됐고요. 네. 뭐 단기 금리가 요즘 오히려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단기 금리가 더 민감도가 높잖아요. 네, 사실은 그렇죠. 오히려 네. 만기가 예. 긴 채권은 채무자 연장도 해주고 할 수 있는데 뭐 단기 채권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져서 조금 금리가 안 좋긴 한데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위험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예전에 그렉시트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유로존 전체 리스크로 확대 해석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 결렬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도 유럽 증시에 뭐 그렇게 유의미한 조정이 지금 뭐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걸로 보여서 최근에 유럽이 그냥 살만하구나. 유럽이 예전에 비해서 뭐 예전에 그리스만 하나만 떠나가도 뭐 굉장히 난리가 큰 났었죠. 사단이 예. 날 거다. 뭐 유로존이 깨지네. 뭐 다시 이제 뭐 드라프카마가 나오네. 뭐 이런 난리를 쳤던 거에 비하면 분위기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. 또 아까 이제 앞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랑스 대선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끝나면서 좀 묻히는 것 같아요 보면요. 예. 그래서 뭐 항상 얘네들 또 이래왔고 뭐 또 그러겠지 이제 뭐 그 정도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 만약에 금융시장이 좀 걱정하면은 당연히 금리도 오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융시장 금리에는 뭐 크게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또 저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그 개그 프로에 그 빚진 사람하고 빚 받으러 오는 사람끼리 서로 이제 싸우다가 나중엔 친해지는 거 있잖아요. 거의 뭐 연례 행사처럼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실제로 합의하는 사람들끼리 보면 서로 얼굴 알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알 거고 아까도 소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리스 상황을 독일이나 IMF에서 모르는 바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서로 인지는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 간의 합의였고 국제기구까지 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쟁점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 이슈를 감안해 보면 금융시장이 대체적으로 크게 이슈화를 안 시키는 거 보면 뭐 시장에서 받아들인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근데 첫 번째 질문에서도 답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그리스 경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복기에 접어든 것 같다가 이제 최근 5년 만에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고 있고요. 또 유로존 전체에 대해서는 이제 뭐 리플레이션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굉장히 많잖아요. 최근에 약간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러니까 아까 윤 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나라는 산업이 너무 없다 보니까는 생각하죠. 예, 그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게 다고 해운이 조금 있었죠. 예, 해운이 이제 그 조금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0% 성장하다 그래도 뭐 1%하고 한 2% 기대했는데 최근에 아마 여기 다시 5년 만에 아마 두 분기 연속 다시 좀 줄어든 것 같거든요. 보면 그러니까 이제 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. 근데 반면에 예, 뭐 유로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근데 유럽이 잘 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유로화의 약세를 통해서 독일이 잘 된 거죠. 이제 보면 근데 그렇죠. 그 뭐 소위 말하는 콩고물이 이제 여기까지 안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죠. 이제 보면. 그렇죠. 그 낙수 효과가 사실 바로 근접한 뭐 프랑스라든지 뭐 이탈리아까지도 사실은 유로존은 지금 경제의 온도가 그 한 몸인데 사람 그 한 몸으로 쳐야 되는데 너무 부위마다 지금 차이가 그렇죠. 나니까 독일 실업률 4%에 프랑스 실업률 한 8% 9% 아직 그 정도 나오거든요. 이탈리아 12%, 네, 두 자릿대 스페인은 뭐. 18%. 그러니까 이 메인 국가들 간에서도 그렇게 체온 차이가 크게 나는 사정인데 그리스는 거기 끼지도 못하죠 지금. 그렇죠. 그리스는 거기 끼지도 못하는 상태라서 그래도 이 독일 중심으로 해서 앞서간 경기 여건이 이전에 비해서 이제 이 그리스 불안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해주지 않고 있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한동안 유행했던 단어 중에 컨테이전이 있었잖아요. 이 전염.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리스가 문제가 되면 그 옆에 남유럽들이 쫙 포르투갈까지 해서 뭐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지금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많이 좀 차단이 되는 상태고 그리스 단독만의 문제라고 하면 유로존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. 그래서 또 뭐 이게 아까 뭐 올해 독일 총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만 좀 뭐 잘 수용하고 갈 수 있으면
그리스한테는 또 찬스가 온 게 아닌가. 이번에 한번 또 회생 절차를 또 밟고 또 한번 이제 좀 근데 그리스도 좀 안타까운 건 나름 노력은 했어요. 아까 뭐 그 저희 예전에 시리자가 되면 그냥 그리스는 그냥 나가는 걸로까지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자고안도 받아들이고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기초 체력이 너무 안 되니까 이건 뭐 지금 거기서 이제 지금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맞나?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게 ECB가 지금 완화 정책을 해주고 있죠. 사실은 지금 통화 정책은 이미 한계에 와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리스도 지금 긴축론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런 긴축에 걸맞는 뭐 또 뭔가 보조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부채를 어떤 식으로든 조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을 다시 좀 검토해 볼 만한 시점이 된 게 아니냐.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논란이 됐으니까 이번에 좀 또 이렇게 투닥투닥하면서 합의가 안 됐겠죠, 뭐. 네, 저 대체적으로 비슷한 생각인데요. 일단 뭐 인구 자체가 유로존의 전체 인구가 거의 한 3억 정도 되는 인구 중에 뭐 1,000만밖에 안 되는 거고 실상 그 처음에 유로존을 출범할 때도 보면 꽤 그리스를 끼워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막판에 끼워준 케이스잖아요. 그러니까 뭐 문화의 예, 워낙 또 뭐 이제 뭐 서구 문화의 그 발상지 보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끼워주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안 된 상태에서 애매한 통화 시스템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은 되게 체력에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갖고 있는 산업 기반도 되게 취약하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뭐 유로존에서 전체적으로 경제 여건이 괜찮아져서 리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분위기가 괜찮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리스 쪽은 따로 좀 떼놓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. 다른 나라들 쪽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뭐 IMF랑 ECB를 같이 합쳐서 어느 정도 지원안이 나오지 않으면 뭐 그리스 경제에 대해서는 계속 뭐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슈뿐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그러면은 부채 상환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7월 위기설도 나오고 있고요. 그 합의 시점이 3주 뒤로 이제 미뤄졌잖아요. 네. 이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? 일단 뭐 그리스가 지금 약간 뭐 힘든 걸 의사 표현했으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뭐 진짜 이제 아예 너는 이제 여기 유로존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빚도 갚지 마라라고 할 각오가 아니면 일정 부분 수용을 해주는 게 저는 뭐 그러니까 뭐 그리스발 올해 또 새로운 충격의 발생 가능성을 좀 적게 보고 있고요. 그리스도 또 그렇게 유로존에서 좀 유화적으로 나올 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또 이제 그 협의 기간 거치면서 이전처럼 잘 또 극복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채권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2월, 3월에도 그러니까 날씨 따뜻해지기 전이면 하면 한번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4월인가요? 그때 3월인가 4월에도 한번 살짝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뭐 무슨 이탈리아 은행권 그다음에 프랑스 대선 그러니까 이 채권자들이 자기네들 집안 시끄러워서 그냥 일단 좀 넘어가는 분위기였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일단 안정을 찾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보면은 프랑스 재무장관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. 이제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제일 최대 주주인 채권자인 독일이 자기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집안 그 분위기에 따라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보면. 그래서 만약에 메르켈이 지금 뭐 지지율이 다시 이제 올라오고 하지만은 그쪽이 좀 안정적이면은 이 문제도 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좀 계속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보면. 저는 뭐 헤드라인 차원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유로존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게 보통 유로존 아니면 EU라는 체제가 원래 독일하고 프랑스 연합이잖아요. 근데 이제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독일 대 반독일 이렇게 많이 나뉘는데 실제로도 보면 이번에도 문제 터졌을 때 그 프랑스 마크롱 신임 대통령이 직접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스에 직접 전화를 해서 분위기 환기도 좀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독일의 그 신경을 좀 누그러뜨리는 행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는 과정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을 건 봅니다. 그 대신에 워낙 이제 국가 간의 합의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독일도 정치적인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액션 자체를 좀 터프하게 하는 것처럼 정리를 해서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. 일단은 합의 자체나 디폴트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
예전에 뭐 디폴트 위험 나면 뭐 이번에 브라질도 보여줬지만 하루에 100bp 정도는 뭐, 그렇죠. 뭐 가볍게 예. 움직이는데 아직 그 정도의 변동성은 아니니까요. 뭐 좀 지켜볼 필요는 있죠.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회의 때 합의가 이루어지면 뭐 또 당분간은 독일 상황이 예. 좀 정리가 될 때까지 정리가 될 조용할 것으로.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독일 가을에 총선에서 별일 없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 다시 이제 따뜻해지기 전까지는 좀 조용하지 않을까. 그렇죠. 내년 이맘때 되면 예. 다시. 시즌 이벤트죠. 시즌 이벤트. 그리고 뭐 그리스가 국가 부채 규모가 GDP에서 거의 170%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선진국 중에서는 탑 클래스. 선진국이나 뭐 다른 이머징 국가를 다 예, 통틀더라도 그렇죠. 거의 탑 클래스잖아요. 이런 상태에서는 문제 자체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워낙 쟁점을 피해가는 국면들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또 부채라고 하는 게 만기 구조도 있으니까 다음 만기 구조나 만기 일정까지는 어느 정도 호흡 조절을 하지 않겠느냐,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.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? 아니요, 뭐 충분히 그리스 걱정은 해준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그리스 디폴트 우려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주에도 저희 주간 전망대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